네, 저희 그러면 회계사님 소개를 한균희 부단장님이 해주시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교육 중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중간에 회계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교육이 끝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단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4학년 협력단지 사업단에서 연구 부단장을 맡고 있는 한균희 교수입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4학년 협력단지 조성 사업단은 교육부 사업이고요. 대학의 유휴시설을 이노베이션해서 바이오 벤처 기업을 입주하고 그다음에 산업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부 지원을 받았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기업을 입주시켜서 아마 이번 달 혹은 다음 연도 초반에는 한 15개 기업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이 성장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벤처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법률적인 이슈에 관한 강의를 변호사님이 해주셨고요. 오늘은 벤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 회계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강의를 김흥식 회계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보니까 지난주도 우리 변호사님이 중앙대 출신이신데 이번에 회계사님도 중앙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우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흥식 회계사님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재 우덕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시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 기업 회계 관련된 자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2, 3위 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창업 멘토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창업진흥원에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패키지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전에는 서울창업허그에서 창업지원단 멘토로 계셨고요. 이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환경기술원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서 평가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이 성장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강의 자료를 봤더니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교원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업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제가 쭉 보면서 이게 이런 면이 좀 있었구나, 이런 면이 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1차 초기 투자를 받으신 기업도 있고 일부는 또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김흥식 회계사님 강의가 아마 기업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김흥식 회계사님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김홍식 회계사님 이제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홍식 회계사입니다. 이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벤처기업의 회계와 세무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회계와 세무인데 잘 아시겠지만 회계 세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정부 지원 사업부터 투자일치 활용 방안이라고 썼습니다만 재미는 없고 교육은 받으시는 입장에서 1시간 반 동안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에 평소에 회계사 만났으면 좀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김홍식 회계사고요. 우덕 회계법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부, 산자부, 온 동네 다 평가위원 멘토를 하고 있고 주로 강의는 회계와 세무, 투자조합 회계와 세무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강의 자료는 다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의 자료는 다 나눠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외부 공개만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억셉트된 얘기가 아닌 것도 좀 있어서 외부 공개하면 저 욕먹는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회계세무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는 거래 발생하라고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많이 듣는 얘기가 복식부기라는 용어인데 실무적으로는 복식부기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고 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2번 기록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이것은 왼쪽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다 모은 것을 합계시산표, 그 다음에 잔액만 파악한 것을 잔액시산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하고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록할 때 김홍식이가 기록하나 홍길동이가 기록하나 기록하는 것은 결과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기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회계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기록할 것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주권상장법인,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 삼성전자, 금융회사, 국민은행 이런 데서 채택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들입니다. 상장은 아니면서 공인회계사한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들이죠.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들한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특수분야 회계기준,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 무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같은 거래인데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RCPS가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입니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적용됩니다. 이래서 부채 비율에 문제가 생기죠. 결국 회계기준은 우리가 정해진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적용받는 회계기준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실무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을 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럽니다. 아니 아까 대차대조표라고 하셨는데요. 예, 재무상태표의 옛날 이름이 대차대조표입니다. 아직 뭐 정부지원 공고문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표준재무제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계정 과목을 표준화시킨 거고 홈택스에서 잘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다 아시는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정부지원사업 평가위원 같은 걸 할 때 보통 제조업이라고 하면서 표준재무제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조원가가 없어요. 우리 잘 아시죠? 표준재무제표 하면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서 많은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조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당연히 만드실 겁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제조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우리들이 손익계산서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보기 전에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즉 영업활동 이외의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성과를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먼저 살펴보는 버릇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에서 닥치는 문제를 해보자.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분기별로 결산서 내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회사가 상장사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장사는 분기별로 사업보고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결국 분기별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기별로 결산하는 경우는 회계사무소에 외부 기장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분명히 우리는 자체 기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3개월에 한 번 정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월 달에 하는 그 결산 작업을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회계사무소 그 외부 기장 하는 곳에 대해 굉장히 그 업무 로드가 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기장을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자체 기장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많이들 쓰시는 회계 프로그램이 더전이죠. 더전 위하고 혹은 뭐 기존부터 더전 디클라우드 썼으면 되겠습니다만 요새는 디클라우드 판매를 안 하고 위하고로 판매하죠. 더전 위하고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봐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체 기장 준비가 되는 거죠. 한 1년 정도 회사 측에서 기장하고 회계사무소 쪽에서 봐주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대표님이 갑자기 월별로 결산을 하자고 합니다. 이거는 외부 기장으로 절대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체 기장해야 되고 이것은 회계 담당자가 야근을 이제 밥 먹듯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뭐 어쩔 수 없겠네요. 질문 내용을 받아봤는데 뭐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을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과목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요? 아니요. 정확한 개정 과목을 써야 되는 개정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정과 연관입니다. 급여,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기부금, 퇴직급여 이런 것들인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 세무상 개정 과목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리 목적상의 문제죠. 개정 과목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공인회계사들 뿐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개정 과목은 세무상 중요시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이런 개정 과목 위에는 회사의 편의성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제조 원가하고 판관비는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제품 생산에 필요하면 제조 원가, 그 외에는 판관비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계사님, 비품과 소모품비의 구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내부 가이드라인만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은 나는 비품으로 처리할래. 100만 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처리할래. 그 다음에 비품으로 처리했으면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연말에 재고조사해 가지고 한 방에 소모품비로 떨을래. 혹은 비품으로 올려놓고 혹은 소모품으로 올려놓고 뭐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감가상각을 할래. 이것은 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회사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대로 지속하면 됩니다. 근데 회사가 조그말 때는 한 100만 원이 자산과 비용의 경계선이 되겠지만 조금 커지면 500만 원이 되겠고 더 커지면 1000만 원이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 여기서 특허권, 저는 특허권에 관련된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자산으로 계상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특허권이라고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R&D 지출 금액이 무지 많습니다. 이거를 자산으로 할까 비용으로 할까? 비용으로 하게 되면 경상연구개발비로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자산으로 하게 되면 개발비로 들어가서 5년간 무형자산 상각분에서 비용으로 반영하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뭐 당기순이익 올해 좀 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자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있죠. 물론 공인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받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공인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상당히 이론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다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웬만하시면 무형자산 개발비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되죠. 바이오 업체들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 뭐 옛날부터 다 했습니다. 바이오 업체들은 연구개발비가 무지막대합니다. 이거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그냥 단기순 손실이 와장창 나오고, 그렇다고 자산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3상 개시 승인할 때 자산으로 올리랍니다. 아니 세상에 후보물질 발굴하고 전임상하고 임상 1상하고 임상 2상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상 3상만 해도 와 우리 이제 떼돈 버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서야 자산으로 올릴 수 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회계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 판가름 내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느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약간의 판단의 그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는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금. 우리 정부 지원 사업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부 출연금, 정부 지원 사업 많이 해서 출연금 많이 받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기본적으로는 자산 취득에 사용하셨으면 뭐 시작품 제작 경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산 취득에 사용한 거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자산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들은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 충족 시 일반적으로는 별도 지급 조건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영업수익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특정 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체 기장을 하면 뭐 기장하시는 분이 날마다 야근하시면서 이거 다 그거 꼬리표 쫓아가면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자산의 차감 계정 처리, 그 다음에 특정 비용 보조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 이거 꼬리표 쫓아가면서 제대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장을 하실 때는 대부분 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외부 기장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것은 출연금 받은 것은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연금 사용한 것은 판관비나 그 다음에 자산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나 판관비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손실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 제대로 기장하려면 자체 기장이 제일 좋다. 뭐 이 말씀 슬쩍 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보통 이제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처음 갈 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재고자산 증가시켜서 매출원가 감소시킨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 했다. 무형자산 생각을 안 했다.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설정 안 했다든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설정 안 했다든가, 경상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처리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사실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 문제 삼을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인회계사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 자산 120억, 부채 70억, 종업원 수 100명, 매출액 100억,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되면 회계감사를 해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회계감사할 때는 다 이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고자산 그 가보면 재고자산 리스트가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형자산, 개발비, 네, 유형자산,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금,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감사보고서를 쓸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우리 뭐 대표님 친인척하고 뭐 무슨 거래 같은 게, 혹은 주주하고 거래 같은 게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그것들이 다 오픈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그 대상이 되면 미리 조금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회계사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요. 만약 한때 어려우시면 기획회사 찾아오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과 자본 잠식,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하려면 기본이 부채 비율 1000% 이상,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이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여기에서 물론 창업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3년의 부분은 공고일하고 접수 마감일인데, 보통 창업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이고 R&D 지원 사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뭐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에서 자본 총액 나눠가지고 비율 만드는 거니까 곱하기 100한 거고, 부채 비율 1000% 하니까 퍼센트 공 2개 없으면 부채가 자본의 10배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은 단기 순손실이 누적되면 자본금 파먹어 들어가니까 결국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본 전액 잠식이라는 것은 이 단기 순손실이 계속 파먹어 들어가서 자본금 자체를 다 까먹은 거죠. 즉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미리 한번 가결산을 하실 필요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3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이 뭐 한 10월 달이니까 좀 늦었습니다. 한 6월 달이라고 칩시다. 만 3년이 6월이면 전반기는 정부 지원 사업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하반기는 정부 지원 사업 하는데 부채 비율, 자본 잠식을 따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바이오 기업들은 자본 잠식이 무지 심하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비율도 만만치 않으니까 11월 달, 이번 달이군요. 이달 말에 한 번씩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정 매출액이 적정한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R&D 사업계획서 같은 거 쓸 때 이 매출액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알죠. J커브 뭐 이래가지고 내 초반에는 조그맣게 돈 벌지만 3년만 지나봐라, 나는 뭐 갑부가 될 정도로 돈을 벌을 거야,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한번 살펴보는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SMTEC에 가면 경상기술료에 대한 거 있습니다. 이 기술료 그 엑셀 파일, 거기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부한테 4억 원 받는데 기술료 10억 원 낸다. 이건 뭔가 잘못됐죠? 네, 그만큼 매출이 뻥튀기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기술료는 정부 출연금의 20%밖에 안 냅니다만, 우리가 이 표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매출액이 뻥튀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인데
국가에서 그린 니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유망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그래가지고 22년도까지 100개사, 20년도, 21년도 했고 22년도 나머지 이제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중기부에서 그린벤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녹색혁신기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3년 30억 원 줍니다. 따라서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거 잘 준비해서 내년에 꼭 합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년 30억 원이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얘기는 얼추 끝냈습니다. 자, 이제 세무에 대한 얘기 봅시다. 먼저 세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네, 법에 열거된 것만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법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돈 벌었으면 세금 냅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법에 열거된 것만 세금을 내야죠. 그것이 소득 원천설이고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돈 벌었어요? 그러면 다 세금 내세요. 그게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고 법인세입니다. 근데 증여세가 예전에는 열거주의에 됐었습니다. 즉 이러할 때만 증여세를 내세요 라고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뭔가 이득 보셨네요? 증여세 내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 생활을 하면은 뭐 세금 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개인기업하고 법인기업의 구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은 기업이나 대표나 동일시입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은 그 기업에 있는 통장에서 돈 빼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가 돈을 빼가도. 근데 법인 기업일 때는 법인하고 대표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법인의 통장에서 법인 대표가 돈을 빼내가면 갚아야 되죠. 잘 아시는 가지급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법인하고 여기 특수관계인, 즉 대표 특수관계인 하면은 어디가 특수관계이니까 범위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대표,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임원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거래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니냐. 즉 아무 관련 없는 제3자하고 거래한 거하고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어? 항상 따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같은 조건으로 거래할 리가 없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서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거를 것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뭐 영업권, 직무방면 보상금 제가 이렇게 뭐 실무 사례라고 써놨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래할 때 회사하고 대표, 회사하고 대표의 친인척, 회사하고 임원, 임원의 친인척, 회사하고 주주 이런 데하고 거래하면 꼭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리지 않을까 이거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 가끔 보면 임차료가 발생했는데 저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준대요.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거기 돈 임차료 이체했다는 계좌 이체 그거 증빙하시고요. 그 사람이 비사업자이면 어쩔 수 없고요. 간이과세자이면 매입세 공제 어차피 간이과세하고 거래하면 매입세 공제 불가능하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는 면제되니까 비용 처리할 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이 문제는 많이 나오죠. 해외 출장비 적격 증빙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요? 네,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했듯이
출장비 지급 규정 만드십시오. 출장비 지급 규정 만들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 출장비 지급 규정 했는데 거기에서 뭐 증빙을 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를 100만 원 지급했으면 증빙을 다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급 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으로 출장 갔다 베트남 출장 항공권 이런 건 증빙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는 베트남에 갔는데 택시 탔어요. 증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택시 탔다고 적어서 제출하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여기 뭐 좋은 표현이 있네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법인세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수익 비용 빼면은 당기순이익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에서 송금 빼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기장을 한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 기장 내용들을 바꾸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고 기납부세액에서 납부세액을 하면 됩니다. 세율은 뭐 잘 아시다시피 2억 원 이하, 과세표준 이랬습니다만은 뭐 당기순이익 약 2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최저한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냈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무슨 감면, 공제 이런 제도를 막 해줍니다. 우리 벤처 됐다고 뭐 50% 법인세 감면해준다고 그러죠. 네, 뭐 이런 거 제도를 많이 만들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놓고 뭘 만들어 놓고 있냐면 최저한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각종 감면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 중소기업은 7%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율이 우리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 2억 원이 한 10%, 2억 원 초과는 20%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산출세액이 2천만 원 나왔는데 감면공제가 1,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900만 원만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2천만 원에서 1,100만 원 빼면 900만 원. 근데 최저한세는 아까 7% 1,400만 원이 최저한세입니다. 따라서 1,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감면공제가 있어도. 그런데 어떤 감면공제는 이 최저한세를 뚫어버립니다. 이 최저한세를 뚫어버리니까 무지 해피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한세를 뚫어버리는 감면공제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감면공제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만 최저한세를 뚫어버리는 감면공제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만드셨겠죠? 안 만드셨으면 당장 만드셔야 되고요. 다 만드셨으리라고 보고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연구원 인건비 월 예를 들어 가지고 349만 원이다 하면은 한 1,000만 원가량 세액 공제를 합니다. 아우 1,000만 원밖에 안 해주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법인세율 10%, 영업이익률 10%로 계산해서 거꾸로 계산하면 이것이 10억 5천만 원 매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5년간 2월 공제됩니다. 우리 금년에 이익이 안 나서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금년에 못 받은 이 1,047만 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내년에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도 손실나서 못 받았어. 그럼 후년에 받아요. 이렇게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지 중요한 얘기죠. 2월 공제가 되는 것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사전심사 요청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뭐 인건비 말고 무슨
연구개발에 관련된 공기업 비품을 샀다. 이것은 이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제 뭐 봐야 되니까 한번 사전 심사를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뭐 잘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됩니다. 연구인력 개발 목적의 정부 출연금, 우리 정부 출연금 할 때 인건비 보조 받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건비에서 빼줘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 인건비 100% 해가지고 올리죠. 그러면은 그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아두면 좋은 감면공제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목은 한번 봅시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 있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뭐 중소기업이면 연말에 세무조정할 때 할 거 없으면 이거 하는 거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여러분 금년에 고용이 늘었습니까? 그러면은 세액공제 꼭 받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금년 받으면 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금액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5년간 2월 공제도 해줍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고용 증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감면공제와 중복적용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대부분 감면공제와 중복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감면공제를 이렇게 소득법에 의해서 받으려고 해도 적용하려고 보면 다른 걸 받으면 이거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4대 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이 증가되면은 4대 보험료 기업부담분이 늘어나죠. 그것도 역시 세액공제 해줘서 처리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꼭 체크라고 해놨지만 뭐 다 하고 있으니까 큰 건 없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자문을 받게 되면 꼭 이제 나타나는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자문을 받으러 이제 회사를 처음 갑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오면 처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임원 보수 상여금을 좀 왕창 올렸으면 좋겠대요. 왕창 올리시면 되죠. 정관 혹은 뭐 그 주총 혹은 뭐 규정 이런 거 있으신가요? 하면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관은 제일 처음 회사 조그만 쓸 때 했던 그냥 표준 정관 그걸로 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거기에는 임원 보수 상여금 지급 규정을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인터넷 구글 검색하면 규정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갖다 놓고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도 규정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면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고, 규정이라고 만들어 놓고 꼭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라고 해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항상 그 규정 밑에 여기까지가 한도죠. 규정이라는 것은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임원급여를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임원급여를 월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월 1000만 원 1년이면은 1억 2천만 원인가요? 임원급여를 월 1억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하면은 연 1억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으면 1억 2천만 원을 안 넘어가면 되고 1억 원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도는 보통들 규정 만들어서 한도는 크게들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김혜계사님,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하고 얘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시면 얼마로 매각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그걸 액면가로 샀잖아요. 그래서 액면가로 매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답변합니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액면가에 취득도 액면가에 양도 차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여하튼 양도 차익이 있든 없든 양도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 하나. 두 번째는 근데 말입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때 대표님 상증법상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대표님 비상장 원래 주식 거래는 시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있어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손실이 쌓였으면 액면가액보다 떨어지게 평가가 될 거고 그동안 우리가 이익이 쌓였으면 액면가액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걸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한 금액으로 매매를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평가를 하는데 공짜는 아니고요. 이거는 따로 자문료 별도로 돈을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칩시다. 상증법상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많아서 액면가 500원짜리를 상증법상 평가를 했더니 700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가 양도가 되겠죠. 액면가로 팔기로 했으니까. 자, 다시 합시다. 팔기는 액면가로 팔았어요. 그런데 상증법 평가를 했더니 300원이었습니다. 액면가는 500원. 그러면 액면가로 팔았으면 고가 양도가 있죠. 그러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가 됐으면 양도인은 고가 양도 증여의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양수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실제 검토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세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관계가 아니면 비싸게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 낼 거니까 증여세 과세 안 합니다. 양수인은 비싸게 샀는데 어차피 호구로 탄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가 양도 봅시다. 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증법에서 평가한 게 700원, 우리 액면가는 5. 비상장 주식 거래. 우리 액면가로 거래했는데 액면가는 500원. 700원짜리를 500원으로 거래했다고 칩시다. 저가 양도죠.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인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양수인은 저가 양수 증여의제. 특수관계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양수인은 역시 저가 양수 증여의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 다시 대표님이 구주를 매각하시겠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야 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나온 금액으로 거래를 하시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이런 부당행위 계산부인 증여의제 이슈에 걸려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김혜계사님, 저는 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쌓였어도 제가 배당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배당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계속 회사에 재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정말 기특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해도 뭐 2, 3년은 괜찮겠습니다만 이게 10년, 20년 계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배당금에 대한
기업이 계속 이익이 쌓이면 이익비용금이 쌓이고 결국 배당을 하지 않으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그게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평가된 주식 가치를 가지고 상속, 증여, 양도를 하게 될 때 세금이 와장창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배당도 좀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자꾸 쌓여져 가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남은 거를 이익 나온 거를 회사에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해 줄 수 없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배당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자문하게 되는 회사들한테 나타나는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스톡옵션 이슈들이 나오죠. 네, 스톡옵션. 우리가 이제 벤처가 돼서 스톡옵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혜 기사님 뭘 준비하면 될까요?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줄까? 그럼 또 이럽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줄까를 이거 대표님 마음대로 대표인 제가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네,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회사의 임직원한테 주셨을 때 분명히 그 주게 된 것은 오픈이 되는데 우리가 스톡옵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회사의 직원을 모티베이트 시키기 위한 건데 너무 차이가 주게 되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러죠. 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외부 전문가, 벤처기업은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홍식이도 스톡옵션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는 합니다. 스톡옵션에 관련돼서 세금 명쾌합니다. 스톡옵션 줄 때는 세금 없고요. 스톡옵션으로 권리 행사하면은 그때 회사에 있으면 소득세 내고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회사 나갔으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고요. 주식 양도하면 양도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공인회계사한테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스톡옵션은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톡옵션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원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야 나중에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러니까 지금 급여 조금 받은 거를 참고 지내. 이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주식 가치가 현재 500원짜리를 3년 후에는 1,000원으로 예상된다. 그때 너 700원에 싸게 구입해 줄게. 그러면 1,000원짜리를 700원에 싸게 구입하니까 300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 300원의 차액은 아까 3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 후니까 3년 동안 나눈다 하는 얘기죠. 즉 원래는 매년 이만큼 급여로 나갔어야 되는데 급여를 그만큼 못 주니까 스톡옵션을 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차액을 매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주식기준 보상 거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주식 결제형은 처음 한 번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회계사들이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스톡옵션 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 다시 한번. 스톡옵션은 만약에 대표님이 회계사님 스톡옵션 준비를 하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거 그냥 주총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마음대로 줄 수는 있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도 벤처기업은 외부 전문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네, 만약에 회계감사를 받으시면은 스톡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이거를 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회계사님, 아니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세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네, 소득법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창업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투자 및 자금 조달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많이 있네요. 재무 개선 및 구조조정 단계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 조특법은 자꾸 바뀝니다. 이게 아마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도 또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조특법은 적용하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조특법을 여기 이렇게 적용할 때 아까 얘기했죠. 공제 감면 뭐라고요? 무슨 세? 최저한세. 공제 감면, 조특법에 공제 감면 나오면 이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최저한세 되고요. 대부분 다른 거 뭐 받으면 못 받게 돼 있고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성장 단계별 이렇게 세제 혜택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문을 하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증자입니다. 뭐 지분 비율대로 균등 증자하면 증여세 이슈는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식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가액이 20만 원이야. 근데 액면가 1만 원으로 그냥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발행해 줬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주주가 다 죽음을 납입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주만 죽음을 납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밑에 실권주 문제가 나오죠. 실권주 재배정에도 문제, 미배정에도 문제, 재배정에도 문제, 미배정에도 문제. 따라서 증자를 하게 되면 이 증여세 이슈를 도망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할 때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모든 주주들이 다 낼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와 이제 불균등 증자에 들어갈 네. 또는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주주 중에 A라는 사람한테만 뭐 증자를 하려고 하겠다. 네. 다 증여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증여세가 누군가 돈 벌었어? 그러면 증여세네 이렇게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증자의 증여세 이슈는 잘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가 발행했으면 실권주 재배정, 실권주 미배정, 뭐 제3자 직접 배정 다 물론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때는 특수관계자가 적용되는지 30% 룰이 적용되는지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례를 놓고 케이스를 놓고 따져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증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와 이거 주주들이 100% 다 납입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면 뭐가 돼? 증여세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네, 저가 발행해도 그렇고 고가 발행해도 그렇고. 아니 근데 회계사님 우리가 그 무슨 그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해오지 않습니까? 투자 유치를 해올 때 우리가 보통 몇 배수로 투자 유치를 해오기 때문에 고가인데요. 그때는 뭐 증여세 이슈 없던데요. 예,
고가 발행을 하고요. 제3자 배정을 하는데요. 이 제3자 배정을 하는데 증여세 이슈라면 특수관계자를 적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보면 기존의 우리 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주주였다면 이제 특수관계자 적용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많이 봤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회계사님, 엔젤과 마이크로 VC 차이가 뭡니까? 전 몰라요. 회계사님, 시리즈 A와 시리즈 B, C, D의 차이가 뭡니까? 전 무조건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데스밸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금을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대로 했으면 밸류는 얼마인가? 이게 나와요. 저는 사업 계획서가 이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아직은 사업 계획서로 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프리 머니 밸류, 코스트 머니 밸류 뭐 잠깐 얘기를 하죠. 프리 머니 밸류는 투자자가 투자 전 기업 가치고 포스트 머니 밸류는 투자자의 투자 후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밸류를 얘기할 때 투자금에서 밸류를 나누면 지분율이죠. 이때 이 밸류는 포스트 밸류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5억 원 투자하면 지분 10%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금 5억 원, 지분 10% 집어넣으면 밸류가 나오겠죠. 포스트 밸류는 5억 원 나누기 10%니까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프리밸류 투자 전 밸류는 투자금 5억 원이니까 45억 원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다 아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투자 배수, 인수가격 나누기 액면가 40배수로 투자한다 하는 얘기는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500원 곱하기 42만 원에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콜옵션, 풋옵션, 콜이라는 얘기는 내가 부른다라는 얘기죠. 투자자 콜옵션 하면은 투자자가 내가 살게라는 얘기고 투자자의 풋옵션 하는 얘기는 풋 던진다라는 얘기죠. 투자자가 네가 사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혹은 뭐 투자 강의 같은 걸 할 때 뭐 프리매니 포스트 밸류 그다음에 투자 배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실제 계약서를 할 때는 꼭 콜옵션, 풋옵션 조항을 열심히 살펴보십시오. 콜옵션, 풋옵션 조항을 보면 굉장히 거기에 그 노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교보하고 어디서 싸우는 얘기도 다 그런 것들이죠. 자금 투자 유치 방법에서 뭐 보통주,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이수권부 사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는 건 뭐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투자를 뭐 굉장히 많이 받은 기업도 있고 아직 투자를 못 받은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투자를 못 받았을 경우에 보통 저는 기업 설립에서부터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합니다. 먼저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게 합니다. 최소 1억 원에서 지금 뭐 계속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도 옛날에는 뭐 1억 원, 2억 원짜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10억 원 넘어가는 것도 무지 많고요. 그 개인 투자 조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지금 여기서 개인 투자 조합에서 한 투자금의 3배에서 2.5배를 정부에서 자본으로 투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이나 R&D 지원 사업을 해서 돈을 조달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을 시킵니다.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을 하는 이유는 KSM에 등록을 해서 코넥스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한 거죠. 크라우드 펀딩 기업은 지정 자문이 없이 상장 가능합니다. 그럼 코넥스 특례 상장을 왜 하나요? 이것 때문이죠.
코넥스 특례 상장이 되면 코넥스 상장 기업은 코스닥 심사 요건을 완화해주는 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장이 코스닥으로 직상장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제가 관계된 모든 업체들 직상장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성공시킨 데도 있고 힘들어서 우회 상장을 해보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코넥스를 통해서 가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들 벤처일 테고 벤처 기업이 지금 예전에는 기보 그다음에 중진공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그 작업이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로 옮겨갔다는 건 다 아시고, 벤처기업의 혜택 뭐 좋습니다. 뭐 법인세 50% 감면이 있네요. 아까 얘기했죠. 최저한세 적용받는다고. 실제적으로 벤처가 되니까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이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하는 거. 근데 뭐 이거 뭐 같은 거 살 때 벤처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부동산 업자들이 다 안내를 많이 해줘가지고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하고 처분일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한다. 뭐 법인일 경우에는 세액공제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투다시 벤처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요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개인 투자 조합. 개인 투자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해가지고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받는다. 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1배에서 2.5배 매칭을 해줍니다. 1배에서 2.5배 매칭을 해줍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70억 원 이하인 기업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업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는 되겠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회계 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또 금융회사 김무식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 회계감사, 이 크라우드 펀딩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요 몇 년 새 좀 약해졌습니다. 작년 거의 좀 약해졌는데 대신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그 개인 투자 조합이 더 강세였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라우드 펀딩이 대세일 줄 알았는데 하여튼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KSM에 올리는 것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 되면 여기에 올려가지고 나름대로 상장 주식이라는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코넥스에 들어가서 코넥스까지만 해도 뭐 나름 상장 주식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야 코스닥이 아닌데 무슨 상장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왜 코넥스를 간다고요? 코스닥을 다이렉트로 직상장하려니까 힘드니까 코넥스를 거쳐서 가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넥스 신속이전 상장 같은 것이 있더라.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코넥스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코넥스 시장 상장을 통해서 용이하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코넥스를 통해서 가든 코스닥을 통해서 가든 직상장을 하려고 하면 IPO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만 회계상으로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IFRS 국제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리를 안 해봤거든요. 왜?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해왔습니다. 결국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컨버전 용역을 주게 됩니다. 보통 이거 3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법 돈이 큽니다. 그 다음에 또 PA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Private Accounting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KIFRS로 회계감사를 하는데 그 회계법인 회계사의 논리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가 따로 회계법인 혹은 회계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그동안의 회계 처리 논리를 개발하고 변호를 하고 이런 그 용역들을 얘기합니다. 제법 이거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입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정관은 코스닥 상장법이 표준 정관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만 2023년부터는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는 코스닥도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돈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준비한다는 얘기는 결국 돈 써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죠. 그 다음에 또 상장 주관사 선정해야죠. 증권사 IPO 팀에서 정관, 그 다음에 재무제표 등의 IPO 이슈를 또 사전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정감사 신청을 해야죠. 코스닥 상장 준비 시 금감원에서 지정해준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죠. 보통 한번 비용 계산해 볼까요? 컨버전 용역 같은 거 할 때 아까 3년치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한 1년당 4천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 네, PA 용역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 이것도 돈 왕창 들어가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전산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가 됩니다. 그래도 뭐 보통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죠. 상장주관사, 증권사하고 계약 맺으려면 얘들 기본 또 1억 또 깨지죠. 와, 억 깨지네요. 지정감사, 회계법인들 뭐 1억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IPO 준비한 것은 사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는데 IPO 준비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상장은 돈 넣고 돈 묶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O를 준비할 때 꼭 나타나는 게 이 RCPS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RCPS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보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보는데 KIFRS에서는 부채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RCPS가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상환권, 즉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환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환전환 우선주 가지신 분이 야, 나 돈 돌려줘 이렇게 하면은 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IFRS에서는 이거를 부채로 봅니다. 단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볼 따르죠. 따라서 이것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해서 전환권 가치, 공정 가치가 증가되고 파생금액 부채가 증가되고 파생 손실이 발생되고 이런 것보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비상장일 때 얘를 자본으로 갖다가 IFRS 컨버전을 하니까 얘를 부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왕창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장하려고 하니까 부채 비율이 왕창 뛰어가지고 상장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할까요?
네, 상환권을 없애는 겁니다. 예전에 토스에서 했던 법이죠. RCPS에서 예, 상환권, 상환이라는 것을 없애가지고 예, 전환 우선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고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리픽싱이 뭔가 하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맞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환전환 우선주니까 주식으로 맞바꿀 때 그 어떤 얼만큼으로 맞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픽스 결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픽싱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식으로 맞바꾸는 금액을 다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리픽싱 조항을 성질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 위에 상환권 없애기는 아니 뭐 우선주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상장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리픽싱 조항 손실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사례가 지금 이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먹힐까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방법이기는 합니다. 뭐 여하튼 상환권 없애기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뭐 RCPS 상환시 회계 처리는 혹시나 필요하실까봐 뭐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다닥 네, 기본적인 강의를 끝냈습니다. 제가 3시 15분까지 뭐 강의하기로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5분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근데 뭐 제가 중간중간 뭐 여기 들어와 봤습니다만 질문사항은 올라와 있지 않고 네, 질문들 해줘 보시죠. 사실 뭐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질문사항을 좀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주신 분은 없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뭐 변호사 사실 저도 변호사 만나면 물어볼 이슈들 무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여의제 같은 거 할 때 야 나는 상증법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무지 많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변리사 만나게 되면 물어볼 거 무지 많아요. 물어볼 거 무지 많은데 역시 변리사 그렇게 참 만나보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요. 요새는 정말 또 노무사를 만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임금명세서 때문에. 예전에는 급여명세서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됐지만 지금은 임금명세서 11월 18일부터 그게 시행하기로 됐나요? 임금명세서 되는데 그게 사실 노무사형이죠. 그 다음에 그걸 안 나눠주면 뭐 과태료 왕창 매긴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노무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 해주시죠. 네,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질문사항이 없을 때가 제일 그렇습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없나 보죠? 사실 그렇습니다. 뭐 회계 세무가 그다지 재미있는 강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괜찮아 보여야 되는 것도 뭐 없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한 거 없을까요?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세 신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장을 맡기셨을까요? 자체 기장을 하시는 걸까요? 부가세 신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 기장을 한다고 하면은 홈택스에다가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을 거고 그거를 홈택스에다가 올리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조금해서 외부로 회계사무소 같은 데 기장을 맡기신다고 하면은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자체 기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회계사무소에 맡길 정도로 아니 더 조그만 기업체라고 한다면 홈택스에 들어가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부가세 신고하는 거 요새는 뭐 신고 내비게이션인가 뭐 그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리스트 나오는 거 오케이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거 당연히 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빠질 게 없어요. 오케이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은 법인카드 사용한 거 다 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한 거에서 어떤 건 매입세 공제 불공제 그것도 국세청에서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오케이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회계사무소에서는 맡기면 그런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신고서를 만들어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뭐 신고 방법을 뭐 요 정도로 설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를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답변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좀 잠깐 봅시다. 해외 라이센스를 구입해 라이센싱비를 지불할 시 계약세 세금에 대해 해외에서 책임진다는 조항을 남기면 원천 징수를 국내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진짜 어려우신 거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천징수라는 것이 기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원천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안 낼까 봐 세금을 미리 띄는 겁니다. 돈 주는 놈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는 뭐 우리나라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를 A라고 합시다. A 나라하고 조세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세협약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나라 조세협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그 조세협약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신 다음에 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우리가요 해외 조세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보셔야 되냐면 회계사 회, 세무사 회에다가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회계사 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 팀들이 있고요. 세무사 회에서도 답변을 해주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해외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솔직히 여기 조세협약 때 미국 기본적으로 미국하고는 국내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가 겁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확신을 못합니다. 왜?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회나 세무사회에다가 미리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참 혹시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실 그 국세청에 물어봐도 되잖아요. 질의나. 근데 이거
얘들이한테 잘못 물어봐가지고 우리 기밀만 노출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은 회계사회, 세무사회에다가 예, 질의응답을 하십시오. 거기 그 회계사회나 세무사회에 그 거기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질의응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사회나 세무사회나 전문적으로 그 질의응답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해주시고요. 물론 뭐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보다는 회계사회, 세무사회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또 어디 있을까요? 또 뭐 질문 또 있을까요? 네. 네, 또 뭐 특별하게 질문이 질문이 없을까요? 네, 지금 뭐 제가 대충 오늘 설명드린 건 이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 제가 자문을 받았을 때 닥쳤던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면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문제일 테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규모가 작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따가 닥쳐야 될 문제인데 뭐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어차피 외부의 기장을 맡기셨을 거고 외부의 기장을 맡기셨으면 그쪽에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네네. 질문이 들어와서요. 아 그래요? 잠깐 좀 볼까요? 네. 자체 기장을 해야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중을 위해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기장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더존입니다. 더존 위하고를 쓰시면 거기 유저 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로 누구든지 그 회사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 유저 수 아이디 패스워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회계사무소에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 한 개를 주십시오. 그래서 회계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접속을 해서 기장한 거를 살펴보게 하시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로컬 회계사니까 저도 기장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만 지금 거래처에서 기장을 하고 있고 저희 회계사무소에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보 단계죠. 그래서 맞춰가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거래처에서 기장을 하고 회계사무소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그 기장을 한 것을 살펴보는 단계. 그러고 나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회계 프로그램을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더존 위하고가 지금 조금 좀 돈을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는 그거 있었죠. 비대면 그 프로그램 뭐 공짜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뭐 해가지고 뭐 30몇만 원인가 이거 1년인가 2년 이용권 그걸 했었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나서 요새는 아마 이 친구들도 제 돈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회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회계사무소하고 기장을 같이 한다. 물론 회사는 한번 연습해보고 회계사무소가 중점이 되고 두 번째 그래서 회사가 준비되면 회사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그 회계 프로그램에 외부 회계사무소에서 그 로그인을 해가지고 살펴보는 단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년 준비하시면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준비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네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